2009년 3월 10일 아침, 경상남도 창원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맞았다. 그러나 그날은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날이 되었다. 정태식과 윤미화 부부의 아들 15살의 정민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는 중앙고등학교 1학년으로 성적은 중간 정도였지만 책임감 있고 성실하다는 평을 받았다. 부모는 늘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 같은 길로 학교에 가곤 했다. 그런 규칙적인 일상은 부모에게 안심을 주었지만 그날 아침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날도 민호는 여느 때처럼 가방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7시 20분쯤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그가 출발할 때 평소처럼 조심히 다녀와 라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오전 8시 10분, 중앙고등학교의 1교시 출석이 시작되었을 때 담임교사는 민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 연락을 시도한 교사는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7시 20분에 나갔어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요. 그 한마디로 교사는 즉시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락망을 가동했고 9시가 되기 전에 창원중앙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기본 절차에 따라 주변 확인을 시작했다. 부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짧은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오전 9시 15분, 경찰은 정민호 군의 실종을 공식 기록에 남겼다. 창원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 아이가 갑자기 사라질 만한 도심적 복잡함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은 통계적으로 실종 24시간 이내의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즉시 초기 수색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집은 용지동 주택가에 있었다. 학교까지는 도보로 15분 남짓이었고 그 중간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용지공원이 있었다. 경찰은 그 구간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다. 오전 10시 무렵, 근처에서 아침마다 산책을 하던 70대 여성 주민이 경찰에게 진술했다. 그녀는 7시 40분쯤 민호로 보이는 학생이 공원길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기억했다. 그 증언은 민호가 실제로 학교로 향하던 중간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다. 오전 11시가 지나자 경찰은 탐문 범위를 넓혀 인근 도로와 공원 주변 CCTV를 확보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창원의 공공 CCTV 설치율은 높지 않았다. 몇몇 가게의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지만 해상도가 낮아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다. 한 영상에서는 차량 한 대가 공원 앞 도로에서 잠시 멈춘 뒤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녹색 밴으로 보였지만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경찰은 즉시 번호판 인식 보정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오후가 되자 학교에서는 전체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실종 소식을 전달했고 학부모들에게 문자 공지가 발송되었다. 그날 오후 4시, 정태식과 윤미화는 경찰서로 불려갔다. 형사과 담당자는 아이의 최근 생활, 심리 상태, 가정 내 갈등 여부를 상세히 물었다. 부모는 단호히 말했다. 민호는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시험 준비로 늦게까지 공부하긴 했지만 밝고 차분한 아이였다.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은 조사관의 메모에 그대로 옮겨졌다. 담당 형사는 잠시 침묵한 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다. 밤이 되자 지역 방송국인 KBS 창원은 속보를 내보냈다. 창원 고등학생 실종 사건 발생.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년 가출쯤으로 여겼지만 이튿날 아침이 되도록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용지공원 일대는 임시 수색본부로 바뀌었다. 경찰은 개들을 동원해 냄새를 추적했지만 공원 입구에서 냄새가 끊겼다. 이는 아이가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3월 11일, 경찰은 수색 반경을 학교 주변까지 넓혔다.
그러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학교 담임교사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다. 민호는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무단결석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수사 기록에는 그 말이 굵은 글씨로 남았다.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아무런 이상 징후 없음. 이 한 문장은 나중에 이 사건의 핵심 문장으로 반복되었다. 오후 5시, 창원중앙경찰서는 사건을 공식적으로 청소년 실종에서 실종 수사 전환 단계로 격상했다. 같은 시각, 경찰은 경남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상급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외부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 부부는 집에 돌아와 문이 열린 아들의 방 앞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과 미완성 과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교과서 사이에 낡은 녹색 가방이 없다는 것만이 그날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윤미화는 잠들지 못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으렴. 어디 있니? 그 말은 공허한 신호음 속으로 사라졌다. 새벽 무렵, 경찰은 수색 결과를 잠정 보고했다. 확인된 마지막 목격은 7시 40분. 이후 행적 없음. 용지공원에서 실종 가능성 높음. 그 문장은 다음 날 아침 창원시 전역으로 배포된 경보문서의 첫 줄이 되었다. 3월 12일 실종 발생 48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은 정식으로 미성년자 납치 가능성을 내부 문서에 명시했다. 담당 형사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납치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는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잃었다. 주변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고 학교 학생들은 단체로 심리상담을 받았다. 그날 오후,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민호의 최근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통화 기록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었고 인터넷 기록은 과학 숙제 관련 검색뿐이었다. 어느 것도 범죄와 관련된 단서는 없었다. 3월 13일 아침, 사건은 경남경찰청 실종전담팀으로 이관되었다. 사건 번호 09-0310J. 같은 날, 경찰 내부 전산망 KICIS에 정보가 등록되었다. 전국 경찰서가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민호의 신상정보,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 시각, 신고자 정보가 모두 기록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지역 단위를 넘어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날 밤, 정태식은 거실 불을 끄지 못했다. 어머니는 민호가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창문 밖의 새벽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별표 한 아이가 평범한 아침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족의 삶을 서서히 삼켜가고 있었다. 이 별표. 실종 이틀째 되는 3월 12일 오전, 창원중앙경찰서 형사관은 사건 회의를 열었다. 초기 수색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실종 아동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 수사팀은 관할을 넘어선 지원 요청을 결정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창원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사건의 중심을 용지공원으로 보고 반경 2km 내의 CCTV, 교통기록, 차량 이동 내역을 모두 확보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동시에 용지동 일대의 가정집과 상가 200여 곳을 탐문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던 학생이었다는 증언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오전 10시. 수사팀은 공원 북쪽 출입로 근처에서 비닐에 덮인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공책도 교과서도 없었다. 대신 흰 종이가 가지런히 넣어져 있었다. 형사들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식을 의뢰했다. 결과는 오후에 나왔다. 종이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규격과 다르며 인쇄된 글씨나 지문은 없었다. 가방 표면의 먼지조차 분석할 가치가 없었다. 경찰은 그것이 단순히 누군가 버린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지만 그마저도 유일한 단서였다.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경찰이 협력해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었다. 소방청 구조견이 투입되었고 공원 인근 하수구와 인근 창원천 구역까지 조사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창원중앙경찰서 수사팀장 박형민 경감은 현장에서 무전을 통해 보고했다.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정보로는 외부 개입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발언은 당일 오후 내부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경찰은 민호가 평소 들고 다니던 휴대폰의 신호를 추적했다. 이동통신사 기록에 따르면 3월 10일 오전 7시 42분 용지공원 입구 근처에서 마지막 전파가 끊겼다. 그 시간 이후 어떤 통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터리 소모나 기기 고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단절이었다. 기술수사팀은 누군가 고의로 전원을 차단했거나 기기를 파손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 날 경찰은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진행했다. 친구들은 민호가 그날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히 불안하거나 이상한 기색은 없었다고 했다. 그날 학교에는 외부 행사가 없었고 출입 기록상 낯선 방문자도 없었다. 모든 진술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다. 민호는 단순히 길 위에서 사라진 것이다. 3월 14일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납치 가능성 있음 단계로 격상시켰다. 수사반이 2개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현장 탐문과 주변 차량 추적, 다른 한 팀은 사회관계망을 통한 디지털 흔적 분석을 맡았다. 당시 SNS나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지만 민호의 메신저 기록은 모두 복구되었다. 내용은 평범했다. 친구와 숙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사소한 일상만이 남아있었다. 이 며칠이 더 지나자 수사는 점점 벽에 부딪혔다. 창원시 내외에서 유사한 차량을 본 신고가 잇따랐지만 대부분 엉뚱한 제보였다. 용지공원 CCTV에 찍힌 녹색 배는 단서로 남았지만 번호판이 흐릿했고 영상 보정 기술로도 해독되지 않았다. 사건은 서서히 언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역신문은 창원 소년, 흔적 없이 사라지다라는 제목으로 연속 보도를 냈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경찰 관계자는 납치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태식과 윤미화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사라진 이후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 전단을 돌렸다. 정민호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흑백 전단이 창원 전역에 붙었다. 경찰은 전국 단위 실종아동 등록 절차를 통해 민호의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이 데이터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 결과는 전부 허위였다. 3월 20일 수사는 잠시 중단됐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내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요약된 결론은 3줄이었다. 피실종자는 가출 가능성 낮음. 주변인 연관성 없음. 외부 납치 개연성 높음. 이 보고서는 경남경찰청장 명의로 경찰청 본청에 전달되었다. 본청은 사건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사본부가 운영되는 동안 경찰관들은 매일 아침 용지공원 근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원과 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졌다. 그러나 어떤 점도 다른 점과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심리분석팀의 지원을 받아 범인의 가능성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개인적 원한에 의한 납치. 둘째, 정신적 문제를 가진 낯선 사람의 우발적 범행.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 이 3가설 모두 검토되었지만 근거가 부족했다. 4월 초 수사는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경남경찰청은 창원시청과 협력해 시민제보 포스터를 재배포했다. 포스터에는 민호의 사진, 생년월일, 키, 체중,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오전 7시 40분경 용지공원 부근에서 마지막 목격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학교에서는 그의 책상 위에 하얀 종이를 올려두고 친구들이 편지를 썼다. 모두가 그가 곧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멈추지 않았지만 현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한 달이 지나자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줄었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다. 부모만이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다. 담당 형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팀이 추가 결과를 통보했다. 공원 근처에서 발견된 가방의 표면에서 미량의 합성 섬유 조각이 검출되었으나 특정할 수 없는 흔적이었다. 또한 근처에서 수거된 신발 자국 3개 중 하나는 민호의 것과 유사했지만 명확한 일치로 보기 어려웠다. 증거로 삼기에는 너무 불확실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청 본청은 경남경찰청 수사대에 장기 실종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는 수사를 계속하되 강도는 완화한다는 의미였다. 담당 수사관들은 지쳐 있었고 부모의 눈빛은 점점 공허해졌다. 윤미화는 교직을 그만두고 매일 방송국과 신문사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사로 다루는 곳은 거의 없었다. 6월 초, 창원중앙경찰서 수사본부는 공식적으로 수사 1단계를 종료하고 사건을 장기미제 사건, 콜드케이스로 분류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민호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생사불명 4글자만 남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가끔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시 확인했지만 모두 허탕이었다. 한참 후 경남경찰청 형사과의 내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다. 실종자 정민호, 마지막 확인 시점 오전 7시 42분. 목격자는 1명, 차량 목격 불명. 납치 가능성 배제 불가. 모든 기록이 정리된 뒤 창원중앙경찰서 3층 문서보관실의 한 서류함에 파란색 파일이 꽂혔다. 표지에는 사건 번호 09-0310 제2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말했다. 언젠가 단서가 나타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아무런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윤미화는 경찰서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침묵했고 하늘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전단 한 장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다. 정민호를 찾습니다. 그 문장 아래엔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번호로 걸려올 전화가 다시 울릴 날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2009년 3월 말 창원중앙경찰서 형사관은 사건을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경찰청 본청은 즉시 범죄수사국 산하 실종전담팀을 통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기록은 방대했고 보고서는 200페이지를 넘었다. 하지만 내용은 공허했다. 확보된 물적 증거 없음. CCTV 식별 불가. 목격자 진술 불충분. 이 세 줄이 핵심이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경찰 내부에서도 단서가 없는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4월 15일 경찰청은 사건 분류 코드를 변경했다. 실종자 긴급수사에서 장기 실종 아동 사건으로 제정이 되었다. 이는 수사가 계속되지만 상시 인력을 줄인다는 뜻이었다. 형사 3명만이 사건을 유지했고 그중 1명이 매달 부모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유가족은 여전히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답변은 언제나 같았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해 여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모든 증거물을 다시 감정했다. 가방, 신발 자국, 미세 섬유, 흙 샘플까지 전부 재검토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특정할 만한 DNA 없음. 외부 접촉 흔적 없음. 우 감식 결과가 도착한 날 수사관들은 회의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건은 단서 하나 없이 정지된 채였다. 가을이 되자 전국 각지에서 유사 제보가 들어왔다. 어떤 이는 지하철역에서 닮은 소년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도심거리에서 비슷한 얼굴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제보는 확인 결과 허위였다. 수사팀은 제보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류를 닫았다.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전국 실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동시에 피해자의 가족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ODIS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 데이터는 국가 단위로 관리되며 이후 신원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비교된다. 그 절차는 형식적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시스템이 언젠가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줄 것이라고 믿었다. 2010년 봄, 사건은 완전히 콜드 케이스로 전환되었다. 창원중앙경찰서의 형사관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문서와 증거물을 보관소로 이관했다. 담당 형사였던 박형민 경감은 본청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피실종자는 납치 또는 장기 구금 가능성 있음. 현재 생사불명,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 보고서에는 더 이상의 추론이나 가설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다. 사건은 방송이나 신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어머니 윤미화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들의 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았다. 벽에는 달력만 바뀌었다. 아버지 정태식은 은행에서 일을 계속했지만 회사에서도 침묵이 많아졌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2011년 창원중앙경찰서에서 새로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은 무의식적으로 민호 사건을 떠올렸다. 기록 속의 이름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다. 경찰청 통합전산망 KICIS에는 민호의 사진과 정보가 여전히 떠 있었다. 그 이름 옆에는 미해결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다. 시스템은 매년 업데이트되었지만 그 표식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2012년 경남경찰청은 장기미제 사건 특별팀을 꾸렸지만 민호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새로운 살인사건과 실종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담당 형사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사건 파일은 서류함 깊숙이 들어갔다. 사건은 행정적으로만 유지되었다. 하지만 CODIS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매달 자동 대조를 수행했고 새로운 DNA가 등록될 때마다 비교 결과를 생성했다. 그러나 민호와 일치하는 결과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매번 불일치라는 두 글자가 출력되었다. 2013년 윤미화는 방송사 KBS 창원에 편지를 보냈다. 아들의 사건을 다시 취재해달라. 방송사는 잠시 검토했지만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방영을 거절했다. 어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와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다른 부모들과 같은 절망을 나눴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기억했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얼굴을 공유했다. 2014년 경찰청은 민호 사건을 포함한 48건의 장기 실종 사건을 재점검했다. 담당 수사관은 본청 회의실에서 사건 번호 09-0310 제1을 클릭했다. 기록은 그대로였다. 그날 아침 7시 42분 이후 모든 흔적이 끊겼다. 경찰청 범죄분석팀은 공식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남겼다. 실종 당시 용지공원 인근에서 목격된 차량 이외에 외부 접촉 없음.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범죄 연관성 없음. 실종 경위 불명. 그 해석은 곧 절망이었다. 2015년 초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직접 방문했다. 담당 연구원은 차분히 설명했다. 등록된 가족 DNA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자동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해외 체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믿음보다 피로가 더 많았다.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신호가 올 거야.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다짐이었다. 그해 겨울, 민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가족은 조용히 식탁에 케이크를 올려두었다. 초는 3개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없는 아들을 위한 자리였다. 불을 끄며 어머니는 속삭였다. 돌아와야 해. 이건 끝이 아니야. 그 순간에도 사건은 파일 속에서 멈춰 있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화면에는 여전히 동일한 문구가 떠 있었다. 사건 번호 09-0310J. 정민호, 15세, 남, 미해결. 그리고 시스템은 다음 대조일을 자동 예약했다. 그것이 사건의 전부였다. 2016년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등장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정태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미화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기도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멈춘 시간 속에서 단 한 가지 데이터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ODIS 서버, 거기엔 여전히 민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신호였다.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신호는 조용히 미래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2010년 이후로 사건은 완전히 멈춰 있었다. 창원중앙경찰서 형사과의 사건 기록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정민호의 이름은 여전히 미해결 목록에 남아 있었다. 경찰청은 매년 정기점검 때마다 파일을 열어봤지만 보고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이사항 없음,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잔혹했다. 사건은 행정적으로만 존재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희미해졌다. 2011년부터 경찰은 다른 대형 사건에 집중했다. 살인, 금융범죄, 조직사건이 늘어나면서 인력은 분산되었다. 실종 사건 담당자도 바뀌었다. 새로 배정된 형사는 오래된 기록을 검토했지만 진전이 없음을 확인하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다. 민호 사건은 그때부터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가족 DNA만이 유일한 흔적이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유지되었고 새로운 샘플이 등록될 때마다 비교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불일치 2012년 정태식은 은행에서 명예퇴직했다. 회사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그는 말이 적었다. 퇴직금 일부는 실종자 수색단체에 기부되었다. 윤미화는 여전히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책상 위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교과서가 쌓여 있었다. 딸은 중학생이 되었지만 가족 대화는 거의 없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아침마다 들리던 라디오 소리도 사라졌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윤미화는 작은 제단을 차려 촛불을 켰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하루도 잊히지 않았다. 2013년 경찰청 본청은 전국 미제 사건을 재검토했다. 정민호 사건은 단서 없음두로 분류되어 재수사 목록의 가장 하단에 있었다. 한 신입 형사가 문서를 다시 읽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닫았다. 사건 파일에는 노란 스티커가 붙었다. 다음 점검일 2014년 5월, 그 날짜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행정 절차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사회는 바뀌었고 스마트폰이 보급되었다. 하지만 정씨 가족에게 세상은 정지되어 있었다. 윤미화는 해마다 아들의 생일에 교회에 갔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눈물이 났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가족 사진은 여전히 거실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속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2014년 봄, 경찰청은 새로운 디지털 수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경찰서에서 사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민호 사건의 정보도 이식되었다. 사건 번호 09-0310J. 피실종자 정민호. 마지막 위치 창원시 용지동. 상태, 미해결. 그러나 기술의 발전도 사건의 침묵을 깨지 못했다. 데이터는 단순히 복제되었을 뿐이었다. 그해 가을, 경남경찰청은 장기미제 사건 전담반을 일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우선순위였다. 실종사건은 여전히 뒷전이었다. 담당 수사관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다른 사건 수사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충격이 되지 않았다. 윤미화는 혼자서 전국 실종아동 가족 모임에 참여했다. 모임에서 만난 부모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10년을 기다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미 장례를 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덜 외로웠다. 2015년
아버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불면증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휴식을 권했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경찰서로 찾아갔다. 담당 형사는 그를 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은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어머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가족 DNA 정보는 현재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기적 대조 결과 이상 없음. 그 문장은 안심을 주려 했지만 결국 또 다른 없음을 확인하는 통보였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2016년 초, 창원에서는 또 다른 청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은 그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사람들은 새 소식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정씨 가족에게 다시 상처가 되었다. 기억이 되살아났고 아픔은 처음처럼 선명했다. 딸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해 봄, 경찰청은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점검했다. 담당자는 오래된 사건 번호를 무작위로 호출했고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정민호. 그는 형식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렀다. 화면 하단에는 자동으로 문구가 표시되었다. 비교 결과 불일치. 그리고 시스템은 다음 대조일을 예약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창을 닫았다. 그 시각, 창원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는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고 있었다. 사진 속 민호는 교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억나니? 그날 아침에 웃었잖아. 그녀는 여전히 그때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아들의 나이는 늘 15살에 멈춰 있었다. 2016년 여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센터의 서버는 매일 새벽 자동으로 DNA 비교를 수행했다. 수백만 개의 샘플이 대조되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등록되었다. 서울에서 채취된 한 남성의 DNA였다. 그는 신원 불명자였고 서류상 가족 정보가 없었다. 비교 알고리즘이 작동하자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떴다. 정민호 가족 샘플과 99.99% 일치. 담당 연구원은 즉시 본청에 전화를 걸었다. 그 소식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오래된 기록의 먼지를 털어냈다. 사건 번호 09-0310 J가 다시 열렸고 화면의 상태 표시가 바뀌었다. 진행 중 데이터베이스의 한 줄이 깜박이는 동안 이틴 이름이 다시 살아났다. 창원시의 한 평범한 가족에게 7년 만에 신호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 신호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2016년 7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한 남성이 취업 서류를 제출했다. 이름은 이준영, 나이는 22살이라고 적혀 있었다. 냉방기기 수리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기본 이력서를 냈지만 담당 직원은 한 가지 이상함을 발견했다.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었다. 신분증 사본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그는 어릴 때부터 보호자 없이 자랐다고 짧게 말했다. 담당 직원은 절차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 사건은 처음엔 단순 행정 확인이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관은 이준영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채취를 진행했다. 수집된 샘플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되었다. 평소처럼 자동 비교 시스템이 작동했고 수천 개의 샘플 중 하나가 강하게 반응했다. 화면에 붉은 경고 표시가 떴다. 가족 매칭, 정민호 가족 DNA 99.99% 일치. 연구원은 즉시 경찰청 본청에 통보했다. 시스템이 잘못 작동한 것이 아닌지 재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그날 오후 경찰청 실종수사팀은 창원중앙경찰서로 긴급 연락을 취했다.
7년 전 실종된 정민호와 동일한 유전자 일치 결과가 확인되었다는 보고였다. 창원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담당 형사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지만 과학수사연구원은 다시 답했다. 99.99% 오류 가능성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사건은 다시 열렸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 신원확인팀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들은 이준영이 살고 있는 서초구의 한 빌라를 찾았다. 거주지 명의자는 한 여성으로 되어 있었다. 이름은 한소연, 47세,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준영의 보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경찰은 즉시 가족관계 등록부를 요청했지만 제출된 서류에는 인쇄 흔적이 불규칙했고 서명 부분이 흐릿했다. 경찰은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고 서류를 회수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제출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2010년에 만들어진 위조 문서였다. 사용된 인쇄용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복사용지였고 도장 인쇄의 잉크는 정부 발행 서류에 쓰이는 것과 달랐다. 문서의 서체와 주민센터 직인의 배열도 공식 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조였다. 조사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경찰은 한소연의 과거를 조사했고 그녀가 2008년까지 경기도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인사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008년 12월에 휴직계를 제출한 후 복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정민호가 실종되었다. 경찰은 이 연관성에 주목했다. 한소연은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0년부터 기준영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 그가 정민호였다는 사실은 DNA가 증명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그녀의 거주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포토샵 프로그램 파일과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 기록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위조 흔적이 발견되었다. 저장 폴더 안에는 신규 출생기록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남아있었고 작성 날짜는 2009년 3월 15일이었다. 정민호가 실종된 지 닷새 뒤였다. 수사본부는 한소연이 2009년 초 정민호를 납치한 뒤 새로운 신분으로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 버려진 아이를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진술했지만 증거는 그것을 반박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출생신고서 위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출생신고 위조 방법, 가족관계 등록부 수정 같은 키워드가 남아있었다. 이 경찰은 한소연의 은행 계좌도 조사했다. 2009년 4월 대형 문구점에서 대량의 인쇄용지를 구매한 내역이 있었다. 또 당시 사용하던 차량은 녹색 벤이었고 차량 등록증에는 번호 일부가 테이프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차량의 색상과 번호 형태는 2009년 3월 용지공원 근처 CCTV에 포착된 벤과 일치했다. 이준영으로 살던 정민호는 조사를 받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납치된 사실조차 몰랐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한소연은 그에게 부모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 키워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입학부터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모두 위조 서류로 이루어졌다. 사건은 빠르게 본청의 특별수사반으로 확대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일치 사실을 공식 보고서로 제출했고 경찰청은 언론 발표를 준비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 신원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 창원중앙경찰서에 소식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하루 뒤였다. 형사과 사무실에는 오랜만에 그 이름이 다시 울렸다. 정민호, 신원 확인 완료의 보고서를 받은 박형민 경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7년 전 사건의 첫 담당자였다. 모든 기록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신호를 보냈다. 7월 20일 경찰청 수사국은 사건을 공식 재개했다. 한소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이 투입되었다. 그녀는 병원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에도 그녀는 담담했다.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아이가 행복했어요. 그 말은 수사관들의 기록지에 그대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한소연은 자신이 유산을 겪은 후 심리적 충격으로 아이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는 의료 지식을 이용해 아이의 신분을 완벽히 조작했고 주변인에게는 해외 입양된 조카를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모든 서류를 복원하고 범행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사건의 존재가 다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체포 후였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9년 창원 실종 아동 사건은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7년 만에 해결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은 놀랐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날 밤 경찰은 가족에게 연락했다. 정태식과 윤미화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수많은 허위 제보와 실망 끝에 이번에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DNA 일치 보고서가 이메일로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7년 동안 멈춰있던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그 순간 실종번호 09-0310J는 다시 진행 중으로 변경되었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시는 달라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일이었다. 2016년 11월 12일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대상은 한소연의 거주지와 개인용 컴퓨터, 통신기록, 차량 등록 정보였다. 수사팀은 오전 6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정밀히 수색했다. 한소연은 체포 후 조사 대기실에 있었고 경찰은 그녀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종이 서류철을 확보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즉시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노트북의 다큐먼트 폴더 안에는 이준영 출생신고서, 가족관계 등록부 수정본, 예방접종 기록표 등 여러 파일이 있었다. 파일 속 날짜는 2009년 3월 17일, 민호 실종일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컴퓨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민센터 직인의 이미지를 불러와 인쇄 시트에 붙이고 서체를 변경한 수정본 파일이 확인되었다. 인쇄용 PDF 파일은 4차례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마지막 저장 시간은 2009년 4월 2일이었다. 이는 정민호의 실종 시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경찰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위조가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문서철 안에는 이준영 초등학교 입학원서,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이 있었고 모든 서류의 발급기관 도장이 동일한 가짜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위조된 학교 서류의 날짜는 2010년 2월, 당시 한소연이 아이를 서울시민으로 등록한 시점이었다. 경찰은 서울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 학적 자료를 조회했고 시스템상 기준영이라는 학생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주민등록번호는 허위로 생성된 번호였다. 한소연의 차량 기록도 조사되었다. 국립자동차 등록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그녀가 2008년식 녹색밴을 2009년 2월에 중고로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량 번호판의 일부가 테이프로 가려진 채 촬영된 과거 영상이 용지공원 CCTV에서 발견되었고 분석 결과 그 번호판 배열과 일치했다. 7년 전 미궁에 빠진 단서가 실체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포렌식 팀은 또한 한소연의 이메일 계정을 복구했다. 2009년 3월 9일 출생신고 서류 양식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한 병원 동료에게 발송되어 있었다. 수신자는 이미 퇴사한 간호사였지만 메일 내용에는 친척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날 정민호는 사라졌다. 이 경찰은 확보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범행 경위를 재구성했다. 한소연은 2008년 말 유산 후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을 그만두었다. 다음 해 3월 정민호를 납치해 자신의 아들로 등록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병원 인맥을 통해 문서 양식을 확보하고 위조 도장을 제작했다. 이후 서울로 이주해 새 신분으로 살아왔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한소연의 통신 기록을 조사했다. 휴대전화는 이미 교체되어 있었지만
2009년 당시 통신사 데이터에는 창원시 용지동 일대의 기지국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접속 시각은 3월 10일 오전 7시 41분이었다. 정민호의 휴대폰 신호가 끊긴 시각과 완벽히 일치했다. 수사본부는 이 데이터를 핵심 증거로 지정했다. 한소연은 조사 내내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 버려진 아이를 보호했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납치 의도는 부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다. 2010년 이후 그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한부모 가정보육수당을 신청한 기록이 있었고 신청서에는 위조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다. 또한 그녀는 이준영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자녀 양육비를 수령했다. 행정정보 시스템상 그는 실제 인물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부는 6년간 지원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심리분석 전문가를 투입해 한소연의 심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강한 모성집착과 상실보상 심리가 결합된 형태의 계획적 납치라는 평가가 담겼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훔쳤다는 인식보다 잃어버린 삶을 되찾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법은 그런 감정을 이유로 용서하지 않았다. 수사는 빠르게 마무리 단계로 향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준비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보고서는 87쪽에 달했다. DNA 일치, 문서 위조, 차량 이동,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이 모두 연결되었다. 7년 전의 공백은 데이터와 기록으로 채워졌다. 2017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소연을 미성년자 약취 및 인신매매,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영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민호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임시보호시설에서 상담과 신원회복 지원을 받았다. 창원중앙경찰서에는 다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사건 09-0310J 정민호 피해자 생존 확인의 수사관들은 보고서를 묵묵히 읽었다. 그들은 이 기록이 한 시대의 결말이자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2009년 이후 멈춰있던 사건이 2017년에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수사 결과는 곧 전국경찰청에 통보되었다. 내부 통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NA 기반 장기 실종자 추적 시스템성과 정민호 사건 각 지방청은 이를 교육자료로 전송받았다. 사건은 제도와 과학의 결합이 현실을 바꾼 사례로 남았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든 분석을 마친 뒤 공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했다. 정민호의 상태 코드는 미해결에서 생존 확인으로 변경되었다. 7년 동안 꺼지지 않던 검색 결과가 마침내 새로운 문장을 출력했다. 정민호, 신원 확인 완료. 사건 종결 예정. 그러나 검찰은 종결 대신 법정으로 향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한소연의 범행 동기와 책임의 무게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날 밤 창원중앙경찰서의 박형민 경감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기록했다. 사건 해결에 7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 기록이 보여주는 건 포기하지 않은 노력이다. 그 문장은 마지막 줄에 남았다. 그리고 새해의 첫날 사건 번호 09-0310J는 마침내 하나의 현실로 완성되었다.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한소연의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석에선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재판장 앞에 섰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 그리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윤미화와 정태식이 앉아 있었다. 법정은 조용했고 판사는 공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한소연은 2009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동 인근에서 당시 15세였던 정민호를 불법적으로 유인하여 서울로 이송한 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준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양육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한 줄이 7년의 시간을 통과해 법정 안에 떨어졌다.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다. DNA 감정서, 문서 위조 파일, 차량 이동 기록, 통신 내역, 그리고 복구된 이메일,
검찰 측 수석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 상실을 이유로 타인의 아이를 납치해 인생을 조작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훼손한 범죄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강조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정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팀 연구원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일련의 분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했다. 정민호의 가족 샘플과 피고인이 보호하던 아동의 DNA는 99.99% 일치했습니다. 오차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창원중앙경찰서 형사과의 박형민 경감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2009년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진술은 조용했지만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DNA 시스템이 답을 줬습니다. 유 판사는 그 말에 짧은 침묵을 두었다. 오랜 세월이 기술을 따라잡은 결과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보고서는 한 달 후 제출되었다. 내용은 복잡했다. 피고인은 임신 중 유산으로 인한 상실감과 심리적 불안이 결합되어 비정상적 모성 대체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은 유지되고 있었음. 이 결론은 피고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4월 28일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한 뒤 신분을 조작하여 국가의 행정체계를 악용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윤미화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법정 안의 공기는 냉정했다. 5월 15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장은 기록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피고인은 법적 모성의 권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납치된 후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결문이 읽혔다. 피고인 한소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기자들의 손이 움직였고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한소연은 얼굴을 들지 않았다. 판사는 부연했다. 피고인이 보여준 일시적 후회는 반성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아이를 해치지 않고 양육해온 점은 일부 참작하였습니다. 법정은 정적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경찰청은 사건 보고서를 최종 정리했다. 제목은 창원 실종아동 사건 해결 보고, 첫 문장은 짧았다. 2009년 발생한 미성년자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존이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124쪽에 달했고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의 문장이 남았다. 기록은 끝났으나 가족의 시간은 계속된다. 그 무렵 정민호는 심리치료센터에서 지내고 있었다. 정부는 보호명령을 통해 외부 노출을 제한했다. 심리상담사는 주 3회 치료를 진행하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느끼나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7년 동안 사용해온 이름과 기억이 그에게는 현실이었다.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받아들였다. 윤미화와 정태식은 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상담 전문가와 함께 재회 일정이 조율되었다. 가족보호팀은 감정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했다. 첫 번째는 사진 교류, 두 번째는 전화 통화, 마지막이 대면이었다. 어머니는 손으로 사진을 쥐며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거죠? 담당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6월 중순 경찰청 보호센터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정민호는 낯선 표정으로 방 안에 들어섰고 부모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민호야. 그 짧은 한마디가 7년의 시간을 통과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가족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재회 이후 정부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가 함께 참여했다. 정민호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학교 기록과 주민등록 정보는 새로 갱신되었다. 행정상 그의 신분은 다시 정민호로 복원되었다. 하지만 기억은 즉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준영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버릴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한 달 후 법무부 교정국은 한소연을 경기여자교도소로 이감했다. 그녀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도소 입감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피고인 진술 거부 사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고 일부는 동정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청은 공식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법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다. 실종 사건의 본질은 진실의 복원이다. 그 문장은 차갑지만 명확했다. 2017년 여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건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 데이터베이스상 정민호의 이름 옆에는 새로운 상태 표시가 추가되었다. 신원 확인 및 가족 재결합 완료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기록을 보존했다. 창원중앙경찰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봉인하며 한 줄을 덧붙였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날 밤 윤미화는 집에서 오래된 달력을 찢었다. 마지막 남은 페이지엔 2009년 3월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2017년 6월을 덧그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썼다. 돌아온 날의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서야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2018년 봄, 정민호는 창원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보호관찰팀과 심리상담사가 동행한 복귀 절차였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다. 부모는 집을 새로 단장하지 않았다. 그의 방은 2009년 그날 이후 그대로였다. 낡은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국어 교과서가 놓여 있었고 달력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어머니 윤미화는 조용히 문을 열어두었다. 아들이 스스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가족은 함께 식사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버지 정태식은 매일 출근 전 아들의 방 앞에 신문을 두었다. 아들은 말없이 그것을 읽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짧은 문장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그 글 속에는 질문이 많았다. 나는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담사는 그에게 말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문장처럼 들렸다. 학교 복권은 쉽지 않았다. 나이는 또래보다 많았고 친구도 없었다. 교육청의 협조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지만 사회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은 두려웠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밖으로 나가는 대신 독서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저녁 아들에게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다. 늦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편 사건 이후 사회는 조금 달라졌다. 경찰청은 장기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고 실종아동 가족 DNA 등록률이 크게 증가했다. 언론은 정민호 사건을 데이터가 생명을 되찾은 사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 제목 아래 한 사람의 긴 시간이 있었다. 그해 여름,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창원의 거리를 걸었다. 골목을 지나며 낯선 공간과 오래된 향기를 동시에 느꼈다. 문득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던 곳이었다.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이 자기 안에서 되살아났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썼다. 나는 이제 이준영이 아니라 정민호다. 이 짧았지만 명확했다. 이름을 되찾는 일은 단순한 호적 복원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었다. 부모는 그 문장을 몰래 읽고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가을이 되자 그는 심리치료를 마치고
사회복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실종아동 가족 모임에도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처럼 오랜 세월을 잃은 사람들을 만났다. 사람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가 살아있는 증거였다. 2019년 한소연의 항소심이 열렸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매달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수신인은 윤미화였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했다. 그 아이는 잘 지내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답장을 쓰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증안도 더 이상 남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잊고 싶다. 시간은 흘러 2020년이 되었다. 정민호는 대학 입학 자격을 얻었고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그는 실종아동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잃었던 시간을 되찾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은 겸손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했다. 자신을 찾아준 기관의 연구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단지 기록을 연결했을 뿐이에요. 진짜로 찾아낸 건 당신 가족의 기다림이었죠. 그 말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해 겨울, 그는 집 앞마당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 이름은 기억나무였다. 어머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이 나무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잊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붙잡지도 않으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2021년 봄, 창원중앙경찰서 형사과에서는 새로 부임한 형사가 과거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파일 목록의 가장 아래 오래된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09-0310 제2 형사는 호기심에 파일을 열었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사건 종결. 피해자 생존 확인. 가족 재결합 완료의 그는 조용히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기록장 한 귀퉁이에 메모를 남겼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하나의 생명이 돌아왔다. 그 무렵 정민호는 봉사활동 중 만난 아이에게 물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을 찾는 사람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꿈이네. 꼭 그렇게 되길. 세월은 그 가족에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민호는 언젠가 한 인터뷰 요청에 짧게 이렇게 썼다.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찾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잇는 방법이니까요. 그 문장은 이후 전국 실종아동 가족 모임의 자료집 첫 장에 인용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이 추가되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리는 용기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하고 희망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길을 찾고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이 따뜻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진실과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희망이 머물기를 바랍니다.